네, 해서 이제 7장으로 또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제는 반가운 이 파리대왕과 로버스 동물 실험을 집단으로 해석을 한 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우선 이 파리대왕에서 이 앞에 책들은 이 아이들이 착한가 나쁜가 그러한 걸로 나눴었다면, 이 뭐지? 이 양육가설 여기 책에서는 이제 이걸 집단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해가지고 이 파리대왕에서 이 두 학교 애들이 이제 만나게 그 섬에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두 집단으로 나뉘게 되지만 그 두 집단이 두 학교로 나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러한 게 말이 안 된다. 이 친구들은 원래 알던 사이들끼리 이렇게 친하게 지냈을 거고, 걔네들끼리 이 집단이 나뉘었어야 맞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고, 또 이 로버스 동굴 실험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도 뭐 아이들이 뭐 어떻게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에 대한 마음을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또 이 아이들이 이렇게 뭉치는 거, 뭐 이 실험을 가는데 3시간 정도 일찍인가 아무튼 늦게인가 3명이서 가게 되었을 때 그 3명이 엄청 더 친해졌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 특별한 경험을 공유를 하거나 어떠한 집단을 거리를 만들게 되면은 그거에 사람들은 많이 영향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집단으로서 이렇게 묶이냐를 이제 우리는 범주화라고 하는데, 이 기준 중에서는 성과 나이 등이 있고, 아무튼 이러한 범주화를 통해서 우리는 동화되고, 그로 인해서 차별화도 일어나고, 이러한 차별화 같은 경우에는 집단과 집단 사이 간의 그러한 차별화라기보다는 이 같은 집단에서 동화되면서 생기는 그러한 차별화를 말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또 집단 대조 효과를 말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같은 경우에는 여자와 남자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이 여자와 남자로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이렇게 나뉘어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가 아니라 여자와 남자로서 이렇게 나뉘어서 애들이 활동을 했다면 오히려 그거를 대조시키는 것 때문에 더 멀어지게 된다,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또 이 자기 범주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기 범주화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집단 속에 나만 생각을 했다면, 이 자기 범주화는 이 자신을 인식을 하는 것으로서 그쵸. 자기 범주화는 자기를 이제 집단에 속한 존재로 인식을 하는 것이 맞는데, 이거는 또한 나를 나로서 인식하는 것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범주화를 왜 하냐 하면은 이 공유의식 때문에 그런 것이고, 어떻게 하냐면 이 현저성과 이 비교되는 범주가 있으면 이 자기 범주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현저성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남들과 나를 구별하는 그러한 점으로서의 그 현저를 말을 하게 되는 거고, 비교되는 범주가 있다는 거는 만약에 그런 거죠. 만약 여대 같은 경우에는 이 여자와 남자를 나누는 그러한 범주는 없기 때문에 여자와 남자 간의 사이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은 일어나지 않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8장에서는 이 어미인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각인과 알착을 얘기를 하는데, 이 각인 같은 경우에는 이 오리 같은 것들이 태어나고 나서 가장 맨 처음에 본 것을 어미로 인식을 한다, 그런 이야기인 거고, 우리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애착 형성을 통해서 이 어미를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 애착 안전성 같은 경우에는 차후 이 매주 인간관계와 연관을 시키는 그러한 거를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이거가 맞다고 하면은 내적 장동 모델을 이렇게 우리는 만들게 된다 해서, 내적 장동 모델이라는 거는 이제 엄마와 아빠 간에 쌓은 그러한 관계를 그걸 모델로서 이제 다른 관계에서도 적용을 시키는 것을 말을 하는데,
앞에서도 계속 말했다시피 이 엄마 모델은 결국에는 엄마와 있을 때만 적용이 된다고 이 저자는 보기 때문에 저자는 이 애착 안정성 이론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장은 결국에는 이 부모가 양육 가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비정상성에 관한 얘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가 없는 것이 부모의 사랑의 결핍보다 기여도가 더 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친구의 중요성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놀이 집단, 놀이 친구에 대한 개념도 이야기를 하고, 이 사회화 같은 이야기도 하는데, 이거 사회화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사회화를 할 때 부모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같은 아이를 모방을 하는 그러한 경향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친구를 중요시하기는 했지만 또 이 저자는 이러한 개인적 관계보다는 집단 사이 간의 관계를 더 중요시를 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 집단의 수용이나 거부가 우정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비교를 통해서 이 지배 위계를 만들고 주목 고조를 만들고 해서 어떤 아이를 모방을 할지 그런 거를 정하기도 하고, 이 집단으로서 이 친구 전체 집단에 그걸 따라가게 되면서 이 우정보다는 또 집단 전체를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마태의 효과라고, 이 마태복음에서 9절에서 따라온 거,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해서 이 아까 말했던 그 간접적 유전 효과, 그래서 영리한 아이는 학급 아이들과 어울리는 경향이 있고, 그 결국엔 그 영향으로 그 영리한 집단을 꾸리기 때문에 그 영리했던 아이는 영리한 집단에 들어가서 더 공부를 해서 더 영리를 해진다. 그래서 이러한 효과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9장에서는 이 부모와 아이 간의 관계가 아니라 이 부모 집단과 아이 집단 간의 관계다. 그래서 가정 환경이 아니라 공유된 환경으로서 우리는 해서 이제 부모 집단과 아이 집단이 영향을 주고를 받는 건데, 이 가정 환경이 아니라 그 부모 집단은 그 사회 내에서 여러 사람들이 공유를 하는 그런 생활 습관이나 환경 등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환경이 아이 집단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지 이 개인적인 관계들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파스 지역과 산 안드레스 지역의 공격성의 차이로 또 이 부모들 각각의 공격성이 강한 것이 아니라 이 어른 전체를 모방을 하게 되면서 아이들도 이 공격성을 대물림하게 된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여기서는 언어는 이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환경이 거의 100%인 그러한 예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 피지너가 크리올, 그러니까 1세대에서 쓰던 피지너가 2세대로 넘어가면은 이 피지너가 아니라 크리올을 쓰게 되면서 그러한 것들이 이 부모들 간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 집단과 아이 집단인 거를 잘 보여주는 예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9장을 읽으면서는 살짝 이해가 안 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아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해가 될지도. 그러니까 각각의 사람들이 가진 공통된 특성인 게 그러니까 각각의 사람들이 가진 특성인 게 아니라 결국엔 그 부모 집단이 가진 특성이기 때문에 이 부모 집단이 아이 집단에게 영향을 내리는 거다. 그래서 앞에서 이 부모와 같은 부모와 같은 아이 간의 그러한 관계가 전혀 나타난 게 없으니 이 부모가 아이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네,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10장에서는 이제 성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장은 진짜 저는 이 장을 왜 이 책에 넣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뭔 내용을 담냐면 이 성차별은 유전적으로 내재되고 이 아이들이 만든다. 그래서 성별이 다른 일란성 쌍둥이의 사례를 가지고 오게 되면서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인데 한 명은 여자로서 한 명은 남자로서 해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 남자였던 사람이 여자가 되었는데 이 결국에는 커가면서 자신은 남자라는 거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결국에 마지막에는 남자로서 살게 된다.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대했지만 결국엔 이 내재된 그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자신은 남자로서 살기를 했다. 그런 한 예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했던 이유가 그러니까 결국엔 이 친구 집단이 그를 여자 아이로서 대했을 건데 이거를 유전적인 차이로만 설명을 하게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니까 이러한 것들이 근데 또 이러한 여자와 남자 간의 관계에서는 이 유전적인 게 거의 상관관계 연구를 통해서 막 1에 가까운 일에 가까운 상관관계를 띈다는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뜬금이 없었죠. 그래서 저는 진짜 아직도 왜 나온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좀 이해가 가는데 이 성별 사회화 해서 여자아이와 남자아이를 나누는데 아이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집단 대조 효과도 막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데 이 아이들은 어른과 아이를 구별을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어른들을 통해서 성차별을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은 여자아이와 어른 여자, 남자아이와 어른 남자를 구별해서 생각을 해서 그들을 따라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특성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로부터 이 성차별을 배우지 않는다. 그거는 맞는데 이제 성별이 다른 일란성 쌍둥이의 사례는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인데 이 책을 읽어봤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서는 이제 학교, 선생님의 역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계속되는 이 집단 대조 효과를 통해 이야기를 하면서 이 A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A 선생님은 이 통일된 우리로 만들기라는 그러한 일념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차별로서 대하지 않고 전부 다 같은 우리로서 인식을 하게 만들고 그 반이 서로를 이렇게 통합을 시키면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를 공부 못하는 집단에 넣지 않고 그러한 점을 통해서 이 전체의 아이들의 이 성적을 끌어냈다. 아니면은 되게 위대한 사람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집단이 스스로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을 갖지 못하게 해서 그러한 점을 통해서 아이들의 각각의 그 능력치를 끌어올렸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IQ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하는데 IQ 자체는 유전의 영향이 0.8% 그 0.8이 0.8 그러니까 80%가 차지를 한다고 하면서 환경의 영향이 전혀 없는데 이런 것 또한도 입양아의 IQ를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직접적, 간접적, 유전적 영향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IQ는 유전의 영향이 강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2, 13, 14, 15는 결국엔 그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 저자는 이 양육가설이 아닌 이유는 앞에서 말을 했고 이제 아니어야 하는 이유는 이 부모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고 있고 연구가 왜곡된 것이 너무들 많고 이 아이의 집단 선택은 부모 집단이 아니라 맥락 특수성 그러니까 그 환경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니다.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이 양육가설을 믿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부모와의 관계는 기억에 잘 남고 눈에 띄이고 이야기를 만들기 쉽고 이 대중문화를 강화시키기 쉽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일어난다.
해서 양육가설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종합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양육가설을 되게 믿고 있던 입장으로서 이 책이 되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는데 다들 한 번쯤 읽어봤으면 좋은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양육가설이었습니다.